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단대 오거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이번에도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작년 추석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꼬리를 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동서가 저를 대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불화를 만들었고 점점 상황이 커지게 되자 참고 있던 시부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동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동서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였죠. 반대로 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시댁 집안 또한 동서처럼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동서 집안에선 당연히 시동생을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워낙 재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임신이었고 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동생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사는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된 시동생은 동서와 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자 짧은 시간에 성격도 변해선 결혼 전에 봤었던 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 또한 워낙 곱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시댁에 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삶의 질이 달랐던 동서의 태도는 가족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도 환경이 너무 달랐던 터라 그냥 좋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절을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동서와 시동생에게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는지 시모가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추석 명절 때에도 해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 시댁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말 착한 시동생이었는데 동서와 살면서 예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 모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죠. 시동생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시울이 붉어져 오길래 남편이 시모의 전화기를 빼서 큰 목소리로 한마디 했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리 만들 테니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에 저까지 당황을 했는데 남편은 결국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너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얼굴 안 본 거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돈 많은 집안에 결혼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어. 누가 보면 10년간 얼굴 안 보고 산 사람들인 줄 알겠네. 출산도 했다며. 사진 한 장 딸랑 보내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갔다 해도 해야 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도리? 가면 일밖에 더 해? 그리고 사진으로 내 아들 얼굴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알아서 돌봐주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어서 부르지 않은 거고, 재영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이리 좀 내놔봐라. 너 정말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다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돈 많은 집안에 장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 아이, 진짜. 거의 40 가까울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얼굴 봤는데 고작 1년 안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신혼이에요. 재영이 만나서 인생 좀 즐기고 싶다는데 그게 배 아파요?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이번 추석 때 안 오기만 해봐. 그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 여보세요? 아주버님, 제가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말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때 되면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놔두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어린애 취급할 건데요? 제발 다들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앞가림 할 거고 잊을만 할 때 얼굴 보여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만들을 털어놓고 끊어버리자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어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대화하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연락 같은 거 하지 말라며 분노하셨습니다. 동서와 결혼 이후 180도 변해버린 시동생의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었던 가족들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처져 있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명절 당일 가족 모두 모여 있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 고가의 외제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주차하더니 동서와 시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지 않겠다며 전화통화로 난리를 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시동생 내외를 보고 있는데 반갑거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아휴, 이게 집이야? 툭 치면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대?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알지?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집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이런 곳에 찐득이도 많을 텐데. 나 물리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길 정말 잘했지. 해외여행 일정 하루 미룬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전달하고 관계 정리해. 집안도 보나봐나 엄청 더러울 것 같은데.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몇 시간만 참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겠소?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찝찝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겠더라.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 1년 만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요. 하도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짬내서 왔어요. 얼마 있지 못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마당에서 대화하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려 시동생 내외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인사는 하지 않고 시동생을 따라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부는 오늘 잘 걸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양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시모는 흥분한 시부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뒤를 따르자 시부도 화를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동서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쾌해하는 눈빛으로 시댁에 잠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당신 나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 지금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서 인생 역전했지 뭐. 아,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일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일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통화한 것도 생각나고 오늘이 명절이라서 잠깐 할 말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용돈이나 하시라고 좀 챙겨 넣었으니까 그걸로 그동안 못하셨던 거 하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이제 농사일 같은 거 그만해도 되잖아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이 낡아빠진 집 처분하고 시내로 들어오시던지 하면 되겠네요. 잘 지내고 있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멋대로 찾아와서 돈 봉투 올려놓으면 끝인 거야? 도대체 1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원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꼭 얼굴 봐야 돼요? 서로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먼 시골 깡촌까지 들어와야 하냐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희 신혼이에요. 한창 즐겁게 보낼 시간에 전화해서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계속 보채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지 않을 테니까 보고 싶었던 얼굴 보여드렸으니 실컷 보세요. 온 김에 그래도 엄마가 해준 명절 음식 한 숟갈은 뜨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돈으로 2억 넣어드렸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 음식 만드는 것 좀 잘 도와주세요. 뭐야? 그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겠다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 우리 집안이 거지 집안도 아니고 이딴 돈 구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절대 신경 안 쓸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부는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 봉투를 주워들어 시동생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동생의 달라진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고 저 또한 동서내외가 서둘러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시모가 몸을 돌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동서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귀찮다는 얼굴로 툴툴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길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게 맞는 거다.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명절 음식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저보고 지금 이 좁아터진 주방에서 전을 부치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손으로 음식 만들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딜 돌아가?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왔겠지만 나가는 건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된다.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니? 시모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던지더니 뒤집개를 강제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곤 저에게 전 부치는 방법 좀 알려주라면서 주방에서 나가셨는데 혈압이 많이 오르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부가 더 큰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동서는 눈치 없이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선이 거실로 향한 저에게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왜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으로 2억이나 지어줬으면 떠받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보고 지금 전을 부치라는 게 말이 돼요? 그이한테 듣기론 형님 월세 산다면서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들었는데 나 대신 전 붙여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월세 60만 원 바로 싸드릴게. 그러니 형님이 나 대신 전 좀 붙여요. 맨날 하던 짓일 텐데 괜찮은 조건 아닌가?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으로 맞춰줄 테니 명절 한상 제대로 좀 차려봐요. 이왕 온 김에 나도 그이가 먹고 싶다던 명절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젓가락 좀 올려보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나는 잠깐 차에 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집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부탁 좀 할 테니까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듣자 하니까 아주 개념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구먼. 처음에는 상당히 격식 있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아서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는데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인성교육이 빵점이네. 너는 도대체 저런 골빈 여자가 뭐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한 거야?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있는 집안에 혹해서 인생을 망치냐?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집안들일수록 사람 알길 우습게 안다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얘가 누군지 알고 건방지게 니년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해? 너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큰며느리는 내 큰아들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을 떼고 줬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면 단 줄 알아? 니년이 전부 다 해라. 오늘 주방에 있는 음식 다 만들지 못하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부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5년 전쯤에 남편이 강경화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체 일부분을 떼어 남편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마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테고 제 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시부모님은 이런 제 결정에 고마워했었고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한테 간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수술 이후 저 또한 예전보다는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모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는데 동서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테니 주방일을 저 혼자서 다 하라는 말에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는 시부의 기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동서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시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시동생 또한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방에 들어가 있던 시모는 시동생 내외한테 소리치며 다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시동생은 자신을 밖으로 밀고 있던 시모를 옆으로 강하게 밀치더니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봉투를 다시 주워들더니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은 뒤 동서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에게 밀쳐져 옆으로 넘어진 시모는 오열을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들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시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동생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 다음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떠난 시동생이 동서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삶에 놓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생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도움을 요청한 시동생의 한마디에 시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도와줄 일 없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동자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적이게도 신장암으로 이미 심각해질 정도까지 문제가 커진 상태였어요.
서둘러 기증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이 9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상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장 모두 암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에게 대들며 소리치던 시동생이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병에 걸리게 되자 동서 집안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서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무르기 위해선 서둘러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동서의 집안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일절 주고 싶지 않다면서 등을 돌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동생이 시부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보게 된 시동생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등을 돌렸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곳에서 누워있는 거야? 떵떵거리며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보기 안 부끄럽니? 제가 두 분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난 아들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돈에 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아, 때마침 오셨네. 어떻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요. 저 이 사람과 이혼 도장 찍었어요. 지금도 진짜 화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잠깐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람 상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기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줌마, 저분한테 아이 건네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새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머님, 손자 얼굴 처음 보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양육비 넣어드렸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머님 가족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 혼자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손 털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로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소송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다고요. 저 인간이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도와달래요.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제 신장을 떼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식받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갈 수 없다던데요? 이식자 대기도 많아서 차례 기다리다 세상 떠날 수 있다던데. 문제는 이식을 해준다 해도 몸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인데 왜 제 몸 아파가면서까지 신장을 나눠줄 수는 없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저희 부모님 잘못 건들면
어머님 집안 뼈도 못 추리는 거 알고 있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저희 부모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어머님한테 건네드린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 겨우 말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눈치껏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있을까 몰라? 당신이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자기 신체를 떼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시모는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는 동서를 덜덜 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머릿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 품에 껴놓은 돈봉투에 5억을 넣어놨었고 시부는 시동생에게 한심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모 또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저희 가족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을 살리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시동생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언제 이식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고민 끝에 시부는 신장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부의 연세가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동생의 건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시부가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두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동서였던 그 여자는 저번 달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구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언젠간 그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막상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건강이 안 좋은 시동생은 울다 웃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했어요. 아무래도 복잡 미묘한 마음에 지난날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0이 넘는 나이에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 고민 끝에 익숙치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잘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내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이쁜 손녀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잘 지내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과 딸의 집 간의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한동안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딸에게도 사정은 있으니 그러려니 했었어요. 부담 주기 싫었고 잘 꾸려가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집에 오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워낙 밝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늦은 새벽 시간에 손주를 안고 찾아온 딸이 온몸이 비에 젖어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딸과 손주를 닦아주며 갈아입을 옷을 건네줬어요. 딸은 그날 너무 피곤하다면서 다음날 대화하길 원했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와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된 딸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 한 끼를 차려주고 싶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준비했어요. 제 딸은 언제 깼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 띤 얼굴을 보이길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 딸이 마음 편히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일찍 잠에서 깨어난 손녀를 챙겨주고 있는데 손녀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상의에 딸이 좋아하는 가지나무를 묻혀놨었는데 그걸 손으로 가리킨 손녀가 저를 보며 제 딸 몸도 가지 색깔이라면서 황망한 말을 내뱉은 4살 손녀의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굳어져 딸의 몸을 쳐다봤어요. 긴 옷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혹여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봐 딸은 당황해서 옷을 고쳐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는 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저항하며 몸을 웅크리는 딸의 모습에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딸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침착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딸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모든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엄마였지 제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바로 사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분노하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자 사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사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이를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고개가 돌아간 사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를 강하게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입을 열었어요. 아,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최대한 조용히 연희 데리고 가려 했는데 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몰라서 물어? 너, 내 딸 몸에 저거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놓은 거냐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딸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는데 사람을 처지경으로 만들어? 아, 그 상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너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한동안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가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되겠냐고. 개념도 없는 게 눈치까지 없네. 뭐하고 있어? 빨리 짐 챙기지 않고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구석에 왜 들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관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이 없니? 네가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누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래?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초부터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 돈 좀 달라는데 왜 지갑을 열지 않아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네가 전부 다 털어가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맨날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때뿐이잖아. 자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둘의 결혼 허락해주지 않았을 거다. 당장 무릎 꿇고 내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네. 후회요? 나 참. 저보고 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짓 했으니까 다 당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장모님까지 다치는 수가 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에다가 당장 1,000만 원 입금시켜.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오늘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눈이 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네가 겪어봤지? 주아 앞에서 나는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입금해. 사위는 이상한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제 딸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하다가 큰돈을 한번 딴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홀짝이라는 노름인데 홀인지 짝인지 맞출 때마다 그에 따른 배당금이 올라가고 투자한 금액이 곱절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노름이라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이놈은 5천만 원을 따서 제 딸에게 지어준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잃은 것도 있을 테니 큰돈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딸은 돈을 저축하면서 그만 손을 털길 원했지만 사위는 큰돈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는지 제 딸 몰래 또다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집안의 물건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이의 행동에 결국 그 자리에서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사돈 집안도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사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사돈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안일을 온 동네에 다 떠들고 다닐 작정이세요? 내부에서 좋게 정리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좀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전부 설명을 했을 텐데요. 김서방이 제 딸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설명할까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어차피 용서해줄 마음 절대 없고 그대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사이라는 놈이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으면 갈 때까지 간 건데 제가 선처해 줄 것 같아요? 법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아유, 남들이 보면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만든 줄 알겠네. 고소를 진행한다고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거에 매달렸겠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은 벌어야 되고 매달 받는 돈은 똑같으니 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변화 좀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해요? 힘들게 돈 땄으면 그걸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앱에 접속해서 월급 받은 거 그대로 꼬라박아서 전부 잃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 5천만 원 다시 도로 가져갔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증발해 버렸다고요. 이런 삶 너무 지쳤고 더는 함께할 생각도 없어요. 제 딸이 아빠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름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애 교육상에 좋겠냐고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고발할 거예요. 콩밥을 먹여도 어차피 저런 인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서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 다시 반품할 테니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날 경찰서에서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퍼부으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났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대 집안 또한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한테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미 사위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상대 측에서 사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정에서는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위는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사돈 측에서는 6개월도 많다며 항소를 했지만 사위의 죄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한 받게 되면서 관계의 정리가 끝이 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사위가 출소한 이후 손녀를 핑계로 집에 찾아와 제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이사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본인이 6개월의 형량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저와 제 딸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이 문제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었지만 일정 거리를 두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 딸이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놈에게 달려가 몸을 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다시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 신고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 평생 너 주위에서 맴돌 거고 내가 이런 6개월의 시간 전부 보상 받을 거야.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나 본데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아가 조금도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리 친자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해도 아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네 눈앞에서 주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내로 1억 만들어 와. 나 이대로 절대 못 끝내. 네가 주아랑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조건에 대해 순순히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지? 나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 거. 이사 가봤자 너 하나쯤 찾는 거 시간 문제야.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잃을 거 하나 없거든. 남아있는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나인데 뭐가 두렵겠어? 다시 징역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나는 내 딸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만하지 못해? 이 인간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내 딸한테 겁을 주고 있어? 너까지 게 뭘 할 수 있는데? 징역 사는 게 체질인가 본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가게 해줄까?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고 치면 네가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모르나 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끼어드시네.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사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 눈빛은 아예 맛이 가버렸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변의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잘못 건드렸다간 제 딸에게 피해가 커지게 될까봐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렸어요. 풀리지 않는 족쇄에 묶여버린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고 저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는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래간만에 연이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을 잘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걱정돼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당신 딸 연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당신도 알겠지만 5년 전에 결혼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사이라는 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거든. 6개월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어. 이번 달 안에 1억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면 4살밖에 안 된 손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대.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 그놈 노름에 빠져 있거든. 당신 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당신은 사진으로만 봤던 4살 된 손녀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 이건 사건 당시 사진들이야. 사이였던 그놈이 내 딸에게 저지른 흔적들이라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니까 당신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결할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와도 상담 중이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야. 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고 핸드폰 사진 속의 흔적들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개입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와 약속을 깨버려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갈라서게 됐었어요. 전 남편은 예전에 안 좋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 손을 털었고 딸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가정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한번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건지 주위에서 전 남편을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무리에 속해주길 원했고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치킨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면서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딸들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저 몰래 다시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방 들키게 되었지만 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 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버티다 못해 10년 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를 많이 했었지만 이미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와 딸들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사이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전 사이와 저를 불렀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저 쓰레기보다 못한 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뭘 들어야 되는 건데? 당신도 옆에서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지. 일단 자네 이것부터 받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아무리 제가 정신이 나갔어도 대부업 돈은 건들지 않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를 지금 부른 거예요? 연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네. 이런 걸로 서민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던 그건 상관없다만 내 딸은 건들면 안 되지.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식 핑계로 1억의 돈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리고 자네는 그 돈으로 노름을 할 생각이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내 딸에게 접근을 하겠지. 아무리 내가 인생을 막 살았어도 자네처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거든.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 뿐일세. 내가 자네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른 거니 일단 자리에 앉고 내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알아보니 자네 핸드폰에 있는 그 노름이 우리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 나는 자네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지만 알아본 결과 다른 쪽 사람들이 그 앱의 운영자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와 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며 가며 밥 한 끼 하는 정도니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네가 내 사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네가 투자하는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나? 한 번 이길 때마다 배당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VIP는 배당금이 자네보다 3배는 높다던데.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겠지? 승률도 나쁘지 않다던데. 예전에 5천만 원을 딴 적도 있다는 걸 보니 이쪽에 서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VIP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자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 아닌가? VIP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2억을 선불로 납부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VIP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이 빌려주는 돈으로 돈을 따서 갚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면서 속고만 살았나? 여기에다가 회원 아이디 좀 적어보게.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바로 확인시켜 주겠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말한 그거 있지? 그래, 불러주는 아이디 VIP로 좀 부탁하네. 지금 확인해보면 된다고? VIP는 한 달만 유지된다고? 그래,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고맙네. 어때? 자네 등급이 바뀌어 있지? 지금부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한 번만 이겨도 3배의 금액을 주는 거지. 연승을 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 하지만 배당금만 올라간 거지. 승률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 딸에게 돈을 달라곤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준다 해도 한 달의 기간이 지나버려 자네는 VIP 등급인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겠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전사인은 VIP 등급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보더니 많이 혼란스러운 듯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VIP 등급 옆에 시간이 차감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깨물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전사인은 전 남편한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는 말에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금액만 말하라면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전사위는 따는 즉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 남편이 건넨 서류에 5억을 적었어요. 서류를 받은 전 남편은 VIP 등급으로 올려줬고
5억까지 빌려줬으니 다시는 내 딸을 건들지 말라며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갚는 게 좋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사이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갚을 거라고 서둘러 돈을 이체해 주길 바랐어요. 그렇게 전사이의 계좌에 5억의 돈이 송금되었고 전사이는 눈이 돌아간 듯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사이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한 번에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볼 일이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저런 놈은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을 놈이라고 달콤한 냄새에 미끼를 물었으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전사이가 집안을 말아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사이는 빌려준 5억의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한 전사이는 결국 전 사돈들에게 손을 벌려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돈을 갚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사이는 또다시 다른 대부업을 이용했고 이 문제로 전 사돈댁이 전사이를 악착같이 막으려 하자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전사이는 자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렀고 두 사돈들은 화재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전사이는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 붙잡히게 되면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사이가 하던 노름앱에 대해 전 남편이 전부 설명하게 되면서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또한 전부 연행이 되었죠. 통제가 되지 않던 전사이에게 만약 저희 가족이 계속 끌려다녔다면 더 큰 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전사이는 징역을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놈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제 딸의 안전은 보장받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의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의 법에는 구멍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주위에 만약 노름에 빠져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영 끊고 사는 게 현재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 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저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래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새 출발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 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걔에게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고는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연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